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토니노 페로의 정신분석적 놀이치료에 관한 연구를 하겠습니다. 아동은 끝없이 자신만의 동화를 써내려가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페로는 놀이치료를 말하기 전에 먼저 동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놀이는 동화를 써내려가는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이는 엄마 유아 관계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내부를 통해서 아이의 투사를 흡수하고 그리고 소화시키고 적절하게 변형시켜서 무의식적인 의사소통으로 되돌려 줍니다. 엄마 유아는 서로를 바라보며 표정을 짓고 소리를 내는 일종의 즐거운 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동화는 두 가지 점에서 아동 심리 발달과 정신 발달에 기여를 하는데요. 첫째는 동화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죠. 그러므로 열려 있다는 측면에서 동화는 매우 치료적이고 그리고 발달적인 그와 같은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동화를 통해서 아동은 작가와 정서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아동의 판타지가 살아나도록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은 동화 그 자체라기보다는 아동과 작가의 정서적, 감정적인 교류로 짜여져 있는 그와 같은 조직이 되는 것이죠. 아동은 엄마가 동생에게 젖을 먹이는 동안 엄마의 젖가슴을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엄마가 예전에는 저걸로 나를 물었는데 라고 중을 그리기도 합니다. 젖가슴이 자기를 무는 이와 같은 환상은 아이가 공격적인 탐욕으로 또는 시기심으로 어머니의 젖가슴과 관계를 맺을 때 엄마의 젖가슴은 자신의 공격에 의해서 이빨 달린 젖가슴이 되고 그래서 자기를 물어 삼켜버리는 환상을 갖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아동은 자신이 외부로 투사하는 욕구 때문에 불안을 느끼곤 합니다. 동화는 가장 끔찍한 그리고 깊숙이 숨겨둔 아동의 공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상화된 아동 자신의 기대가 무엇인지도 동화를 통해서 아이는 상상하고 꿈을 꿉니다. 동화의 대부분은 어두운 숲속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것은 어두운 침실과 잠을 재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동화에는 무서운 내용도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에서 만나는 것들은 우리가 그날 있었던 일들을 초래하기 위한 일종의 판타지와 같은 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환상과 꿈을 통해 우리는 이전에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시각을 아이들이 갖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화는 현재와는 멀리 떨어진 먼 옛날의 세상을 배경으로 하지요. 그리고 신화적인 장소에서 이야기가 시작되곤 합니다. 이러한 시공간적인 거리 때문에 아동은 바로 지금 옆에 사람들에게서 받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좀 공포를 여유롭게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아동은 마녀와 괴물이 자신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느끼는 감정, 즉 자신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아 살해, 엄마 살해, 또 통째로 삼켜 먹는 것 등과 같이 아동과 성인의 판타지 세계의 대부분을 이루는 이런 끔찍한 사건들은 사실 뚝 잘라져서 먼 외국으로 보내져 버리는 축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포를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동화는 아동이 그 이야기 속의 인물과 동일시하고 내적으로 그 이야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아동은 끔찍한 자신의 감정을 소화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야기를 믿고 따라가는 아동이 이야기가 되돌려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이와 같은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동화는 일종의 엄마 노릇을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아동의 공포를 받아들이고 그 공포와 무서움을 덜 무서운 형태로 변형시켜서 아동에게 되돌려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머니의 역할과 동화의 역할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엄지공주는 숲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이는 거의 모든 아동이 느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화는 아동에게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야기가 갖고 있는 컨테인할 수 있는 힘과 더불어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이 중요합니다. 아동은 자신이 느끼는 것, 공포, 감정, 본능 등의 감정에 압도될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동화는 이렇게 재앙적인 상황에서 해결책이 있음을 항상 보여주곤 하죠. 그리고 아동은 동화를 통해 자신의 공포를 누군가와 나눌 수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동화는 이처럼 모든 것을 경험한 나이 든 현자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동의 공포와 불안을 동화는 일종의 변형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동화는 아동을 이해하고 아동이 이해할 수 있다고 느끼도록 하고 또 감정의 이름을 붙임으로 그것을 직면할 수 있고 또 각본을 써서 뭐라 설명할 수 없이 주위를 감싸고 있는 불안의 의미를 다 밝혀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동화는 오래된 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마치 대부분의 동화를 들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의 입으로 듣게 되는 것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꿈의 상징을 해석하는 것에 몰두한 나머지 그 의미를 발전시키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바른 꿈 심리치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미를 추출해내려면 상징들 간의 긴밀한 관계, 꿈을 꾸고 그 꿈을 말하는 사람과 감정과의 관계, 그리고 그 꿈을 듣는 사람과 감정과의 관계가 포함되어지듯이 꿈은 일종의 꿈꾸는 이의 꿈 해석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동화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베터하임의 주장, 즉 동화는 일정한 의미를 갖고 있다.
전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주장은 고려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화와 상징이 내적 관계를 고려할 때 아동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동화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한 개인이 같은 동화를 듣더라도 달라지죠. 그리고 동화가 갖는 의미는 한 아동이 언제 누구에게 이야기를 듣고 그때 가진 감정적 욕구가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또 자신의 내적 세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동화는 일정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변화성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듣고 싶은 욕구는 기본적으로 유지되는 감정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감정 상태를 바탕으로 아동은 하나의 동화를 선택하죠. 그리고 자신의 환상으로 반복적으로 돌아가서 재작업을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동화는 한순간도 같은 순간이 없습니다. 들을 때마다 다르게 들리곤 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에 동화를 들었을 때에 같은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다르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이도 이와 같은 관점이 그대로 적용되어져요. 놀이도 같은 놀이지만 그때그때마다 다 다른 느낌과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는 상담 장면에서의 놀이와 일반적인 놀이 모두에 해당되는데 놀이에서도 장난감의 열린 성격이 중요합니다. 즉 놀이의 열린 성격은 아동이 놀이의 규칙에 구애받지 않고 창조적으로 놀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함께 놀이할 사람이 필요하죠. 장난감은 내레이션의 텍스트 이전 상태와 같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는 놀이를 함께하는 중간에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서 놀이는 인지적, 상징적 실험이 됩니다. 그러므로 장난감은 그 자체로 아동이 자신의 갈등을 드러내도록 돕습니다. 또한 아동이 스스로 그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찾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아동이 함께 놀이를 하는 사람이 심리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이렇게 심리적 동반자가 있을 때 아동의 불안을 변형시키는 놀이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이를 하는 동안 아동의 정신적, 감정적 상태가 수용되어야 가장 깊은 수준에서 변형이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 있겠어요. 특별히 마르코의 부모는 아들에게 정신적 공간을 충분히 제공해주지 못한 부모였습니다. 마르코는 마치 로봇처럼 온 집안을 악을 쓰며 뛰어다니고 또 자기 스스로 체면을 걸어 마루에 넘어져서 한 손이 경련이 일어나는 그런 놀이를 했습니다. 이때 큰 소리를 질려대는 그런 강박적인 놀이를 하곤 했습니다. 근데 이 놀이만이 마르코의 불안을 스스로 컨테이닝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불안은 어른들의 세상에 대한 아이의 시각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 뿌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코에게 있어서 어른들의 세상은 버스들이 서로 배려 없이 막 지나가는 그런 세상과 같은 것입니다. 버스들은 각자의 경로를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버스나 사람에 대한 관심이나 배려가 전혀 없다는 것이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죠. 마치 부모도
이런 배려 없는 버스처럼 혼란을 야기하는 그와 같은 세계로 경험이 되었는데, 부모가 아들의 감정을 수용할 수 있는 정신적 공간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일어나면서 마르코의 놀이는 점점 조절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동화를 들려주고 아이와 놀이를 하는지를 아는 엄마들을 아이 안에 내재한 그러한 아이는 혼자서 노는 능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놀 수 있는 능력도 갖게 되는 것이죠. 혼자서 놀 수 있어야 다른 아이들과도 잘 놀 수 있습니다. 놀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아동의 불안을 수용하고 일관되게 옆에 있어주는 대상이 있을 때에 이 과정은 더 창의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마치 유니카스의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엄마와 함께 있었으면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었던 경험이 내재되어져서 완전히 엄마가 물리적으로 다른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엄마가 자신의 내면 안에 있으므로 엄마는 엄마에 대한 불안이나 엄마를 찾지 않고 스스로 잘 놀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 옆에서 마치 엄마가 없는 듯이 놀았던 아이는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이죠. 치료자는 아동이 엮어나가는 동화와 배경이 됩니다. 치료자는 치료의 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감정적 역할을 떠맡게 됩니다. 이렇게 떠맡은 역할은 이후에 생각의 재료가 되고 언어로 표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나 언어화는 치료가 여러 번 이러한 역할을 맡으면서 치료자가 이러한 역할을 맡으면서 변형된 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에는 놀이와 정신치료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놀이는 아동이 자신의 무의식적 판타지를 각색하고 표현하고 소통하고 방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놀이는 이러한 판타지와 기대되는 동일시로 인한 불안과 고통을 자극해내고 변형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동심리치료에서 매우 중요하고, 어른들도 모래놀이 치료나 인형치료 등등을 통해서 어른들에게도 충분히 놀이는 치료의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아동의 심리 역시 추론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프로이트는 자신의 자녀들의 행동을 관찰했고 또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아동 연구를 하도록 권고합니다. 하지만 실제 정신치료에 있어서 아동을 관찰하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람은 클라인입니다. 멜라니 클라인은 그 당시 아동 치료에 있어서 정의를 내린 그와 같은 소아과적 편견 때문에 그녀의 논문으로 인해서 베를린 정신치료학회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소아과 의사나 또는 안나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어린이 정신분석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교육적으로 돌봐주는 것이 더 좋다는 그와 같은 편견 때문에 클라인의 초기 어린이 정신분석의 여러 논문들은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멜라니 클라인은 아동치료의 정의가 정확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의 관찰을 기술하면서 아동을 치료하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선구자니까 그랬겠죠. 클라인은 아동에게 귀를 기울이면서 내부의 정신적 공간이 아동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멜라니 클라인은 아동의 놀이를 잘 관찰하면 아동의 내적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고 그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클라인에게 놀이는 아동의 진실한 작업이었다는 것이죠. 놀이는 아동의 원초적 환상을 보여주고 아동이 자신의 놀이를 조절하도록 하며 갈등을 해결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아동의 놀이와 판타지가 갖는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프로이트는 한스가 인형의 몸통 구멍에 펜나이프를 꽂아 넣고는 다리를 찢어서 그 사이로 칼을 빼내는 것을 보곤 했어요. 한스는 이 놀이에서 엄마를 뚫고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아기를 재현한 것입니다. 한스가 자기 자신과 동생 한나가 태어나는 과정을 궁금하게 여기는 시기에 이 놀이가 일어났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가 기술한 또 다른 놀이는 실타래 놀이인데 18개월 된 프로이트의 손자가 자기 집에서 실타래를 침대에 매달린 실타래를 던져서 안 보이게 하고는 안 보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실타래 줄을 잡아 당기니까 다시 실타래가 나타나잖아요. 보인다, 여기 있다 라고 말하는 아이. 이 놀이는 일종의 엄마가 사라진 불안한 상황에서 실타래를 던졌다 감았다 하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엄마가 오고 가는 것을, 그리고 이에 대한 자신의 불안을 실타래 놀이로 통제하고 조정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아동이 자신에게 닥친 일에 대한 수동적 태도에서 놀이를 통해 적극적 태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놀이는 성인이 되고 싶고 성인과 같은 일을 하고 싶은 아동의 욕구를 표현한 것입니다. 멜라니 클라인의 혁신은 아동의 놀이를 관찰했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정신치료적 관점에서 그리고 실제 치료 상황에서 놀이 치료를 잘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아동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관찰한 내용을 토대로 아동의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세 남자아이 프리츠, 사실은 클라인의 아들 에릭인데 가명으로 프리츠를 쓴 거죠. 처음에는 아동의 집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게 되었어요. 그리고 2년 2개월 된 리타 역시 같은 상황에서 치료가 이루어졌는데 이후에 부모가 아이와 가까이 있는 것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놀이치료 공간에서 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멜라니 클라인은 아동에게 장난감을 주어 놀게 했는데 장난감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장난감을 통해 아동이 무의식적 판타지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장난감은 아동이 자신의 내적 세계를 표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장 원초적인 장면을 떠올리며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작고 위협적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플라스틱 장난감이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지는데 당시에는 나무나 헝겊으로 그 정교성이 떨어지게 또 압도되지 않게 작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아동의 판타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치료자가
아동에게 관찰한 사실들이 어떤 관계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즉 사실들 간의 상호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사실만을 강조하는 것은 그 전체성이라는 면에서 그 의미를 놓쳐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동이 만들어내는 혼란스럽고 의미 없어 보이는 사실들의 덩어리와 자료, 그리고 놀이에서의 태도를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놀이 도중에 아동의 태도가 달라지면 그 이유를 탐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구 역시 관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구의 장난감은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아동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동에게서 관찰되는 혼합물, 자료, 태도, 도구 등은 전체적이고 일리가 있으며 풍부한 의미를 갖는 것이므로 매우 의미를 두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놀이가 하나의 꿈처럼 해석될 때 아동의 판타지와 생각이 드러난다고 클라인은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한나 시걸은 멜라니 클라인의 주요 업적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동의 공격성이 갖는 중요성, 그리고 그 공격성과 박해감 간의 관계를 클라인은 밝혀냈다는 주장이고요. 두 번째, 아동이 매우 어린 나이에 전이식적이고 분명한 초자아를 발달시킨다는 것을 놀이치료를 통해서 알아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박해적인 부분과 이상화된 부분으로 분열된 대상. 그래서 치료자 역시 이에 해당되어진다고 밝혀냈고요. 넷째, 프로이드 이론보다 더 이른 시기에 나타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주장했죠. 그래서 3세부터 6세가 아니라 유아치 10개월 된 아이의 1년 반 된 아이를 분석했는데도 그 안에 강력한 자기 처벌적인 초자아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그 이전에 3세 이전에 이미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다섯째, 아동이 전이를 일찍 발달시킨다는 것과 전이가 나타나는 경우 그 자리에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멜라니 클라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이 정신분석에서 정신적 환자들에 대한 클라인의 임상 사례가 매우 중요한데, 특별히 딕 사례에서 보면 이와 같은 상징화에 대한 고찰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클라인은 아동이 대상을 상징하는 신체 기관, 성기, 자궁, 가슴 등등을 눈알 이런 것들을 파괴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런 파괴적인 욕구 때문에 대상을 위협적으로 지각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은 아동이 신체 기관과 유사한 다른 것들을 동일시하게 만들고 이에 따라 이것들에 대한 불안 역시 발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동은 새로운 공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 공식에 따라 아동은 새로운 대상에 관심을 갖고 상징화를 어떻게 발달시킬 건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원초적인 판타지는 본질적으로 비언어적입니다. 처음에는 신체적으로 표현되며 이후에는 시각적으로, 마지막에는 언어적으로 표현됩니다. 언어로 표현된 판타지는 생애 초기의 환상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아이작스는
엄마의 찢어진 신발에 공포를 느끼는 20개월 된 여아의 사례를 보고했는데요. 그 아이는 15개월 후에 20개월 된 여아의 사례를 분석 보고를 했는데, 그 아이를 심리치료할 때 15개월 되었을 때 그 아동은 신발에 대해서 묻고는 그 신발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이렇게 판타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육적인 좋은 적가성에 대한 리비도적 판타지는 긍정적 경험을 통해 강화되는 반면에 부정적 경험은 나쁜 대상에 대한 판타지를 강화시킵니다. 그러므로 판타지는 또한 현실을 무시하게끔 만들어 버리게 되고, 섭식 문제가 있는 아기들에게 흔히 관찰되듯이 박해 불안이 있는 유아는 엄마 젖을 거부하고 먹지 않으려 합니다. 이러한 무의식적 판타지에 대한 개념화는 출생 시에 이미 투사, 내사, 그리고 분열과 같은 원초적 정신기제를 사용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초적 대상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자아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클라인은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